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22의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데 오늘 서술형 할 거죠. 그 서술형에 대해서 일단 122의 시험에 대해서 뭐 용어보다 서술이 쉬웠다. 뭐 아니면 뭐 사람에 따라서 2교시와 4교시가 어려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용어는 서술에서 간단히 보면 용어는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쓰고 총 10문제 쓰죠. 그래서 10페이지를 100분 안에 쓰는 게 이제 1교시 용어 설명을 할 수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보통 3페이지 씁니다. 3페이지를 4문제 써가지고 총 12페이지를 100분에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용어 같은 경우는 10문제를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내가 그 1교시를 풀 때 10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0개에 대해서. 서술은 4개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생각의 방향이 4개밖에 안 되니까 좀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따지면 이제 문제를 많이 고르는 용어가 더 어렵고 문제를 조금 고르는 서술이 더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답안에 쓰는 양을 보면 용어는 10페이지고 서술은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보고 합격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차장, 부장님들, 그리고 연세가 한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응시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숙사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가장 이제 그 모의고사반에서 난색을 표하시는 게 뭐냐면, 답안지를 이제 시간 내에 못 쓴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답안지를 시간 내에 잘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숙사가 용어가 어렵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2페이지를 써야 되는 이 서술형이 시간 내에 많은 걸 써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용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서술형을 볼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2페이지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문제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그 행위, 그 판단이 굉장히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술형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데, 서술형 문제 분석.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따라락 해주셔야 되고,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개인에 따라 다르고, 이제 공부하는 책에 따라 다르고, 학원에 따라 다르고, 내가 암기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100분 내에 10페이지가 아니고 12페이지를 써야 되는 서술형 시험에서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일단락이 나고 문제를 바로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업은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할 것이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라는 게 어느 수업에 집중되어 있냐면, 레벨 1의 맛보기로 잠깐 하고 레벨 2라는 곳에서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 이제 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또한 약 1시간 남짓 할 건데, 이 서술형 문제 분석 위주로 할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교시 보겠습니다. 2교시 같은 경우는 한번 쭉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 일단 6문제 중에 2문제를 제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문제 제해야겠어요? 저희 토목 하시는 분들은 그 공정관리까지 이제 그 공부를 다 하고 시험 보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3번 CPI랑 이제 SPI에 대해서 이제 뭔지는 아는데, 뭔지는 알고 책에서 보고 책에 본 기억이 있고,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는데 시험장에 이거를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공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선택하지 이제 어려우셨을 거라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4, 5, 6번 중에 이제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4, 5, 6번 중에 선택하는 이제 그 종류는 공부하신 그 정도에 따라 다 다르셨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그 계약제도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4번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면 5번 또는 6번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한데, 만약에 이제
이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5, 6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그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4번 계약 금액 조정을 선택하실 수 있는 사람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이것까지 제하고 이제 만약 SPI 이제 CPI까지 제하고 나머지 거에서 써야 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답안지를 쓰기 전에 이제 문제 선택에서부터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배수형 터널과 그리고 비배수형 터널. 비배수형 터널 두 개를 이제 주제로 삼았고 뭘 물어봤어요? 특징과 적용성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 얘는 찍힌 문제예요. 뭘 찍혔냐? 특징을 찍고 적용성이 찍힌 그 두 개가 찍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두 개가 찍힌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할 때 배수형 터널에 대해서 뭐 특징을 적고 그리고 적용성을 적고 그리고 비배수형 터널에 대해서 1번 특징을 적고 2번 적용성을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개를 물어보고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2 곱하기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본 거에 대해서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물어본 서술형은 1번 개요를 적고 2번 요 첫 번째 거 적고 그다음에 3번 두 번째 거 적고 그 다음에 뭐 4번 비교표를 해주고 그리고 5번 결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통인데 그럼 이 문제도 이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간단하게만 알고 있는 게 문제. 간단하게만. 무슨 말이냐? 이 배수형 터널, 비배수형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배수형 터널은 이제 그 유공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축구 또는 중앙의 이제 배수관으로 이제 그 물을 배수하고 그리고 이제 비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방수를 해가지고 그 토압 및 수압이 라이닝에 작용을 하는 게 비배수형 터널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고 있냐면 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수압은 배수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토압만 받는 구조물이고 비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토압과 수압을 받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라이닝의 두께가 얇아서 식용 업무에 유리하고 비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라이닝이 두껍고 또는 이제 철근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유의사항이다. 그래서 적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용 업무가 유리한 배수형 터널을 우리가 사용을 하되 우리가 어떨 때 비배수형 터널을 이제 고려해 주냐면 지하 수위가 높아가지고 이 배수형 터널에 이제 배수로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나올 때 그냥 이제 라이닝 쳐가지고 이제 수압 안에서 안정화게끔 해주면 안정이 좀 좋겠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지하수위가 높을 때 비배수형 터널이 좋겠구나 라고서 이제 그 다음에 고려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수형 터널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써 있는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배수형 터널에서 특징 적용성, 비배수형 특징 적용성 적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갈 특징과 적용성이 적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 한 페이지, 그리고 이 비교표 넣어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3페이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그 레이아웃 잡아서 들어가면은 쓸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이제 몰책 고민 끙끙하다가 시간 다 버린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내용적으로 보완해줍니다. 보완해주는데 그 보완해줘가지고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보완은 뭘로 할 것이냐? 그 레이아웃적인 요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은 실전이니까 이렇게 답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문제 해가지고 뭐 문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답을 쓰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요를 쓰는 거예요. 개요를 쓰고 여기 이제 2번이라고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량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치면은 여기다가 배수형 터널이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안에 이제 중제목으로 1하고 특징을 이렇게 적어줄 거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번호를 이제 많이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대제목에다가 배수형 터널의 이제 특징이라고 해서 2번을 잡아주고, 그리고서 3번 비배수형 터널의 특징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적용성은 둘이 같이 쓰는 거예요. 둘이 같이. 적용성이다. 적용성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특징 한 줄씩 요거 한 줄씩 요거 한 줄이니까 한 줄 갖고 이제 지금 거의 절반 페이지씩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냥 이제 우리 글씨로는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림도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수형 터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터널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림으로 보완해줘야 돼요. 보완. 요것도 여기 이렇게 비배수형 터널 이렇게 그림으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특징이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 쓰듯이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배수형 터널은 이제 배수 시설을 둠으로써 토합만 작용하고 라이닝이 그래서 뭐가 시공이 간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구절절 써줘가지고 여기 밑에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 비배수형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준다. 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성인데 이 적용성에 대해서 아까 사실 지하수위가 높고 낮을 때 지하수위가 낮을 때는 배수형, 높을 때는 비배수형 게 맞는데 그렇게 한 줄 달랑 써주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성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적용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주냐? 얘는 비교표로 간다는 거예요. 비교표로 이렇게. 비교표를 가면 여기에 이제 배수형 터널이 들어갈 것이고 여긴 비배수형 터널이 들어가는데 그럼 비교를 뭘 해주냐? 그냥 이 특징들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특징들을. 이 특징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특징들을 비교를 해주고 그 밑에 좀 분량을 차지한 요만큼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성이라고 쓰고 배수형에다가 우리가 지하수위가 낮은 곳, 얘는 지하수위가 높은 곳 이라고 해가지고 이 적용성이라고 우리가 한 줄 알고 있는 거를 표 안에다 넣어주고 나머지 표는 다른 것들로 채워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 찍힌 바에 대해서 내가 적어주는데 내가 찍힌 바에 대해서 분량적으로 많이 적어주고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량적으로 많이 적어주기 위해서 뭘 활용하냐? 표라는 걸 활용을 하고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냥 적용성 외에 다른 것들을 가져가지고 채워준다. 그래서 핵심은 이 문제의 특징과 적용성에 대해서 우리 시험을 냈는데 이 채점한 사람이 이 적용성이라고 하고서 두 배수형 터널, 비배수형 터널 만약에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적용성과 이제 완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가 채점한다 봤을 때 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적용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요 큰 표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적인 건 두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론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표를 넣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적용성에 대해서 표로 표현해 준 사람은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성을 표로 해주신 분들은 아마 점수가 높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3페이지가 비어 있다. 그러면 일종 이건 엑스트라죠. 그럼 우리가 보통 쉽게 넣을 수가 있는 엑스트라가 뭐 시공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터널 시공시 유의사항 다 적어주면 되죠. 발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어주면 되겠고, 또는 얘가 이제 배수라는 거에 집중하신다면 뭘 적을 수가 있겠냐? 터널에서의 이제 지하수세 책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핵심 120의 이 지하수세 책이란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거기서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하수세 책을 적어주는 이제 그 수험자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 아, 이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이라는 것은 일종의 용어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적인 정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이제 꾸역꾸역 왔는데, 요거를 적어주고 나서 나머지 채워주는 거는 내가 핵심 120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어디 깔아준다. 그래서 이 지하수세 책에 대해서 이제 뭐 1, 2, 아이템 번호 달아가지고 이제 분량 꾹꾹 채워주면 돼요. 만약에 적용성에 대해서 이 페이지 끝까지 안 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하수세 책을 꾹꾹 채워도 상관없다는 거죠. 채워줘도. 그래서 이 지하수세 책에서 적어주냐 안 적어주냐가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라겠습니다. 또는 지하수세 책 아니더라도 우리 장판지 끝에 붙어있는 이제 뭐 계측 관리라든지 아니면 안전 관리 이런 걸 적어줘도 무방하겠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결론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아, 적용성에 대해서 표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모의고사에 적합화되지 있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량이 많이 차지할 수 없는 어떤 용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량이 남았을 때 이 지하수세 책이라고 하는 핵심 120에 있는 거를 끌어가지고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또는 핵심 120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이제 계측 안전관리라고 하는 장판지에 있는 내용을 끌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공시 유의사항에서 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문제 1번이고요.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은 지하 구조물에 발생하는 양압력 업리프트 포스죠. 원인 및 대책 공법이다.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찍혔죠. 원인과 대책 공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문제를 딱 봤어요.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우리 그 기본 문제다. 기본 문제. 아, 기본 문제구나. 그럼 우리가 기본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 문제 관점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아, 내가 아는 문제, 정리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잘 써보자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준비를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본 문제가 나오면 빨리 쓰자는 거, 빨리 쓰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빨리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맞아요. 시험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기본 문제가 있으면 기본 문제가 뭐랑 같이 나와요? 이 교시에 다른 어려운 문제랑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어려운 문제를 이제 시간 내에 3페이지 맞고 딱 채워가지고 다 완성해서 내보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써볼까라고 이제 시험장에서 응용해서 시험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 미리 내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그냥 시험장에서 구구 짝짝짝 나오면 또 모를까? 시험장에서 막 기지를 써줘가지고 막 그 응용하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시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기본 문제죠. 양압력 문제에 대해서 뭐 면접에도 중요하고 필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문제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책 있는 대로 다 써주시면 돼요. 책 있는 대로. 책 있는 대로 다 써주시면 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이 지하 구조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지하 구조물. 이 양압력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핵심 120에도 있고 뭐 그 길잡이도 있고 모든 책에 다 있죠. 모든 책에 있어서 적어주면 되는데, 그 적어줄 때 우리가 빨리 쓰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빨리 쓰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뭔가 그 어떤 마음가짐 있는 하나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면 좋냐? 아, 기본 문제를 쓰긴 쓰는데 이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지하 구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주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빨리 적어주되 우리가 이 지하 구조물 그림으로 그려주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하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하 구조물? 지하 구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거? 지하 구조물? 지하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 관거 아니면 터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림을 요 안에 집어 넣어줬냐 안 줬냐 이거예요. 양은 용의 대책 적어줬대 이걸 적어줬냐 안 적어줬냐. 그래서 이 지하 박스 그 그림은 어디 있어요 요거? 요건 다림장판지 있죠? 다림장판지. 요 관거 그림은 어디 있어요? 상하수 장판지 있죠? 상하수 장판지 있고. 이 터널 그림은 어디 있어요? 터널. 뭐 장판지도 있죠? 터널 장판지도 있는데 이 앞에 이거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에서 뭐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지하 구조물의 그림을 답안지에 이제 그려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빨리 쓰는 게 빨리 쓰면 되는 문제가 이제 이 문제 2번이라 하겠고 또 이제 우리가 원인과 이제 대책공법인데 대책공법 이 원인은 뭐예요? 원인 양압력의 원인은 무조건 지하수도 차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위가 변동이 돼야 되는 거고 지하수위 변동이 되려면 우리가 그 집안을 건드리든지 그러니까 굴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지하수가 침투되든지 지하수가 용출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이제 그 디체험토의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그 디체험토에 이제 그 수압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볼 건 뭐냐? 그럼 보일링 있잖아요. 보일링. 그럼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양압력의 원인이냐 아니냐 이거죠. 원인이냐 아니냐. 제가 지금 빨리 쓰자고 해놓고 이거 뭐 고민할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보일링이다. 그럼 제가 이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양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원인이 아니고 얘는 문제점이자 현장에서의 피해야 피해. 그렇죠? 문제점과 원인은 다르잖아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보일링은 문제점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보일링이 생겼기 때문에 양압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험장에서 이 원인에 보일링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이 보일링은 특히나 우리 이 양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통 아이템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공통 아이템 정리를 할 때 제가 보일링을 바탕으로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이런 문제는 이런 말인데 당연히 써도 된다는 건 당연히 얘는 문제점이지만 그냥 원인 써도 된다는 거예요. 원인에 우리가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원인이나 적어놓고 보일링을 이제 설명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국어적으로 문제점인데 왜 원인이 쓰냐 이렇게 안 따지고 이 관련된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냐 나쁜 거 배드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건지 이제 좋은 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구조물 양압력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안 좋은 거 있죠? 나쁜 거는 다 원인에 적어주고 좋은 거는 대책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명확한데 나쁜 거는 보통 원인과 문제점이 두 가지 이제 관점을 적혀져 있는데 그걸 그냥 혼용해서 다 적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꾸 잘 써보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원인 대책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냥 1번 개요, 2번 원인, 3번 대책, 4번 결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써보겠다고 1번 개요, 2번 문제점 해가지고 문제점에서 보일링을 막 써주고 그다음에 3번 원인 해가지고 보일링 원인 또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대책 넘어가서 이렇게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점 거기다 합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확 깔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잘 써보는 게 아니고 빨리 쓰는 개념을 쓰는 거야. 빨리 쓰는 거. 점수에 큰 차이가 없어요. 점수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쓰는 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거 비용 성과 지수랑 이제 공정 성과 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거 선택 안 하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이제 CPI랑 SPI 요거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것처럼 이 CPI를 용어로 보고 이제 한 페이지까지 최소 노력을 하고 SPI 용어로 보고 한 페이지까지 쓰기를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상관관계인데 이 상관관계는 그냥 뭐겠어 상관관계는 이 CPI, SPI가 같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 그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타임이랑 코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 우리 그 EVMS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EVMS 이 그림을 이 상관관계에다가 넣어주면 표현이 된다는 거 표현이. 그래서 이제 CPI에 대해서 공식 써주고 SPI에 대해서 공식 써주고 이제 뭐 1 미만 뭐 1 초과 뭐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대제목 3번에다가 상관관계 가지고 이 그래프 적어줬으면 되는 문제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다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암기가 안 되면 못 푸는 문제. 문제 4번.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문제가? 설명하시오. 좋아요.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얘는 설명하라고 그냥 뭉뚱그려 나왔으니까 얘는 포괄적인 문제구나. 포괄적인 문제고 포괄적인 문제는 우리가 뭐로 쓴다 했냐면 대제목으로 적는다 했어요. 대제목.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찍힌 문제죠. 이건 찍힌 문제. 이건 찍힌 문제고 요거 이제 대제목은 포괄적인 문제인데 요거 그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잠깐 비교를 하자면 우리 그 토목시험 기술사에는 이제 답안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학원이 쓰는 아이템식 기술 방법이 있고 그리고 대제목식 기술 방식이 있어요. 대제목식 기술 방식. 그런데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묻는 바에 대해서 양압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양압력에 대해서 만약에 원인 대책이 아니고 그냥 양압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런 건 대제목이라 쓰라고 그러고 이렇게 원인 대책에 찍혔잖아요. 요 두 개 찍힌 거에 대해서만 이제 쓰라고 나온 문제는 우리가 찍힌 문제라고 해가지고 찍힌 문제는 아이템으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템으로 쓰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이랑 이제 굉장히 큰 차별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아이템을 쓴다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묻는 바를 불량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불량적으로 많이. 이 대제목식이란 건 뭐냐면 네가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뭐 문제점도 적어주고 메커니즘도 적어주고 대책도 외에 이제 다른 문법에 비교표 적어주고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적어주고 여러 가지 대제목에 대해서 물어본 거 뭐야? 다른 것도 다 대답을 해주겠다. 이런 관점이 이제 대제목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애시당초 아이템식의 서술은 분량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거고 대제목식 이제 작성은 내용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거고 이 분량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레이아웃의 취중한 방식이다라고 보지고 대제목식을 내용에 치중했다는 것은 키워드를 중요시하는 이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중요시 방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표현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저 기준을 보면은 지하구조 양압력의 원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번 그 지하수위 증가라고 하고 2번 보일링 발생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이제 아이템식 방법이고 대제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압력의 원인 이렇게 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요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지하수위 증가 이 보일링 발생이라고 하여서 요 정도 수준의 그 번호 체계를 안 쓰는 게 대제목식이라는 거예요. 대제목식.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아이템식이란 거의 특징은 뭐냐? 이 레이아웃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그림 도해를 아이템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이템식이고 얘는 그림 도해를 대제목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대제목에. 그래서 이 지하수위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 박스 구조물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렇게 지하수위가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설명을 막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뭐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3번 그리고 보일링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 아이템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보일링의 방식에 의해서 적어주고 또 1, 2, 3 이렇게 적어준다. 다시 말해서 요 그림도해라고 하는 것이 아이템마다 들어가지고 요 그림도해라고 하는 것이 요 아이템에 들어가주는 게 아이템식인데 이 대지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인이라고 해서 원인의 종류를 설명을 깔아주고서 양압력 원인이 이제 그 그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뭐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뭐 대책공법 하고 대책공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넣어주고 이제 1번, 2번 이렇게 가주든지 아니면은 대책공법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든지 이렇게 한다. 요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이템식은 답안지를 신속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 빠르게. 왜냐? 요 지하수위 증가 보일링의 발생에 생각을 했을 때 요거에서 그림 그리고 요거에서 그림 그리고 하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요만큼에 대한 답변을 쓰잖아요. 요 대지목식은 뭐냐면 두 가지가 생각나면 딱 두 줄로만 끝나는 거예요. 두 줄. 그리고 그림.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답안을 정확하게 쓰려는 데 집중이 돼 있지 답안지를 이제 늘려 쓰려는 데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 방식이 대제목식이다. 대제목식.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템식 작성 방식이 단기간 합격에 단연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연코 유리하다. 그럼 이 대제목식 작성 방식은 뭐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유리한 방식이고 공부를 조금 했으면 적을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보통이라면 우리는 아이템식을 적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아이템 찍힌 문제 포괄적인 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 문제 4번 설계변경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것은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포괄적인 문제라서 대제목을 깔아주면 되는 거죠. 관련된 대제목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또 뭘 적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게 이제 눈이 들어올 거고 이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절대 뭐 기간 요건, 뭐 등락 요건, 뭐 청구 요건이라고 하는 이제 요건 세 가지 세트 우리가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에 대해서 뭐 비교표 정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없다. 이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로서 답안지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끌고 와야 돼요? 이 설계 변경에 대한 걸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냥 계약금액 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원래는 뭐예요? 이게 물가 변동의 계약금액 조정이죠? 물가 변동의 계약금액 조정인데 그게 아니고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으러 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야 안 했어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걸그룹을 별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합집합을 적어주는 거지 이걸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물가 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적어주되 이 문제가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고민을 한 거라고 티를 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티를 내주냐? 1페이지에다 티를 내준다. 1페이지에다가. 그래서 1번 여기 문제 쓰고 답 쓰고 1번 계율을 쓴 다음에 우리 계약금액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2페이지에 써줘야 되겠지. 1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분량이 없으니까.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와가지고 그 계약금액 조정의 이제 요건에 대해서 요렇게 도해로 또는 이제 표로 넣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넣어줘야 될 거예요. 표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2페이지에 쓰려고 하니까 1페이지를 뭘 가져가야 되냐, 뭘 가져야 되냐? 요 설계 변경에 대한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요걸 여기다 써줄 때 뭘로 써줘야 되냐면 대제목으로 써주면 되겠다. 대제목으로. 그래서 2번 설계 변경이 뭐? 3번 설계 변경이 뭐?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대제목을 적어주되 이 지금 개요는 이제 설명일 거 아니에요? 설명. 이렇게 글로 쭉쭉 써 있고 그 다음에 2, 3번을 적어주는데 이 뭐가 들어가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그림 도해가 하나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도해가 들어가고 표가 들어가니까 여기 시공도는 들어갈 수가 없죠. 시공도가 들어갈 수 없으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도해가 뭐냐? 플로우 차트다. 플로우 차트. 그래서 그 설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아주 잘 그려주면 최고로 1페이지를 채우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번 아무거나 적으면 되겠죠. 주로 이제 설계 변경에 이제 그 원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원인해서 이제 뭐 1번, 뭐 2번, 3번, 4번 어쩌고저쩌고 적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4번 조정 요건 넣어주고 5번 품목 수준이 넣어준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 적어줬죠? 다 적어주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뭘 적어야 되겠어요? 뭘 적어줘야 되겠어요? 아무거나 적어줘. 아무거나 적어줘.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유의사항이죠. 그래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쭉쭉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적어줘.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에서 뭐 5번 결론. 이 뒤에 엑스트라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원하는 거. 뭐 재현해도 돼. 재현. 여기다가 이제 뭐 재현. 개발 방향. 뭐 개발 방향. 여튼 이 3페이지는 뭘 적든 간에 여기 주장 여기다 다 적었으니까 요거는 뭘 적든 간에 우리가 빠르게 적는 것만 신경 써가지고 답안을 일단 채우면 장땡인 거예요. 장땡. 이렇게 쓰면 다 썼으니까. 썼으니까 여기는 빠르게 적는 것만 집중하시면 이 문제 4번은 충분히 적으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볼게요. 이번 시험이 이제 서술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되지만 어떤 용어적으로 이제 조금 준비한 거에 대해서 서술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문제 5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반조사 시 표준관입 시험으로 NC의 문제점과 그리고 수정 방법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건 우리가 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어떻게 써야 돼? 일단 이 문제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요거를 암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 수정 방법, 루트 길이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토질에 대한 거, 상자중에 대한 방법, 수정 방법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세 줄 암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 줄 암기하고 있는 그 자신감 때문에 요 문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딱 적으려 들어가 보니까 몇 줄을 적어야 돼요? 3페이지를 적어야 되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3페이지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려 적어야 되겠죠? 문제 적어주고 답 적어주고 개요인데 결국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요거예요. 요거 수정 공부에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적어도 얘는 1페이지에 나오면 안 되겠죠. 얘를 딴 말로 주어도 끌고 가다가 여기 수정 공부 여기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주면 되겠냐?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 나오면 되겠다. 요거. 그래서 2번 뭐 집안 조사의 종류 적어주면 돼요. 종류. 그래서 뭐 사운딩, 베인, 뭐 이스키메타, 뭐 공내 제한 시험, 기타 등등 종류별로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뭐 도해로 적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표로 적어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요거 이제 2번 종류 적어준 다음에 이 밑에다가 3번 해가지고 SPT 적어줘도 되고 이 집안조사 종류를 적을 때 SPT 뺀 나머지 이제 시험도도 그리고 막 이제 다 사실 채워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채워주고 나면 여기다가 3번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던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줘서 이제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도를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순서 같은 경우도 뭐 적어주고 기타 등등 설명 막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페이지는 뭐가 이제 나와줘야 돼요? 본론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 첫 번째 찍힌 문제인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줘야겠죠? 문제점을 적어주는데 얘를 그냥 이제 설명으로 쭉 가도 되고 만약에 이제 위에 이제 그림 도해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개 종류에 대해서 그냥 이 오징어 도해 쓰세요. 오징어 도해 쓰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달아주면 좀 더 구색이 갖춰진다. 그럼 이 N체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N체의 문제점. 이게 지금 시험이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니까 그냥 시험의 문제점 써줄 때 시험의 문제점. 시험의 문제점. 우리가 평판제 시험의 문제점 적어주듯이 SPT 시험의 문제점이고 요거 이 시험의 문제점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시험에는 문제까지 나왔죠? 4교시에 오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오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험 볼 때 무슨 뭐 오차가 있고 뭐 개인별 오차 있고 장비 오차가 있고 뭐 이런 오차가 있다. 그래서 N체가 뭐 과대평가될 수 있고 이제 뭐 타격이 이제 에너지가 뭐 전달이 안 될 수 있고 롯데의 길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수정 뭐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면 뭐 설명도 적어주고. 그래서 문제 4번을 간단 그 찍힌 문제 첫 번째를 간단히 적어주고 나서 그리고서 5번 수정 방법이라고 하여서 1 로트 2번 토질에 대해서 3번 상징의 종에 적어주고 결론 맺어주면 되겠다. 결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사실 이 SPT 그림 그리고 이제 뭐 절차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점 그리고 수정 그리고 요거는 다 하는데 요 오기 전에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이 집안조사라고 하는 문제의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그걸로 1페이지를 떼울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편안하게 가냐 안 가냐가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조사의 종류를 첫 번째 엑스트라에 넣어주는 게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6번
이 필 때문에 사용된 계측제비 설비 목적, 필요 계측 항목, 설치되어 계측 기기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그 말 그대로 때문에 계측기에 대해서 적어주는 건데 지금 제가 모범 답안 드린 것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뭐 상세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시방사인에 가지고 온 건데 물어본 게 뭐냐면 필댐 계측 목적, 설치 목적, 계측 항목, 계측 기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뭐 선택을 뭐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일단 선택했다고 친다면 이제 이게 왜 어렵냐? 이 설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죠.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 몇 줄로 이제 끝날 그런 내용인 것이고, 계측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평 변이계라고 한다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이 계측 항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측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1, 2, 3, 4 적어주고 나서 수평 변이를 이제 왜 계측해야 되는지 썰을 좀 풀어줘야 돼요. 썰을 좀 여기다가 뭐 층별 치마기를 왜 해내줘야 되는지 이제 적어줘야 되는 게 이 계측 항목에 대한 거. 그럼 이 계측 기기에 대한 걸 표현해 주려는데 이게 겹치잖아요. 겹치니까 요거는 뭐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표현해 주든지 해서 여기다가 표를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 주든지 레이아웃을 먹여가지고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림 그릴 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림 그릴 게. 뭐냐면 요 그림밖에 없죠. 그쵸? 필터면 계측관리 요 그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그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더 그리려면 뭘 그려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필땡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냥 필땡 그림. 그냥 필땡 그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계측관리 그림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그림 두 가지밖에 없어서 좀 답안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질문 형식이 전부 다 단답형이에요. 설치 목적이 뭐냐? 뭐 몇 가지 쓰고 계측 항목이고 또 몇 가지 단답형 계측기도 이제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 풀어쓰려고 하다가 계속 부대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대제목 같은 거 잘 써요? 뭐 계측 시 뭐 유의사항 딱딱 안 떨어지는 걸 잘 쓰죠. 계측 유의사항 같은 거 이제 뭐 아이템 번호 달아가면서 이렇게 쭉쭉 썼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찍힌 바에 대해서 다 이제 단답을 해주고 나서야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엑스트라로 이 계측 유의사항을 써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가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선택한다고 손 치더라도 가장 마지막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 되는 데는 막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시간 내 풀기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3교시 집안 굴착공사 집안 굴착공사의 종류와 공법의 종류 그리고 공법 선정식 고려사항이죠. 선정식 고려사항이다. 선정식 고려사항. 그럼 일단 종류를 들고 찍힌 바가 뭐냐면 종류를 들고 선정식 고려사항이 된다고 했죠. 그럼 종류는 우리가 암기사항이고 고려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쉽다는 시험들 중에 가장 쉬운 게 고려사항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뭘 고려해야 될지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그럼 뭘 고려하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 다 적어주면 돼. 아는 걸. 지방구청에서 아는 걸 다 적어주면 되는 게 이제 고려사항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써야 되셨죠. 빠르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 이 공법의 종류를 적어주는데 이 집안 굴착공사의 공법의 종류를 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오픈 컷에만 한정해서 쓸 거냐, 오픈 컷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오픈 컷, 뭐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오픈 컷을 이제 굴착하는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뭐 H 파이라든지 아니면 슬러리월 이제 H 파이, 시트 파이, 슬러리월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립식, 버팀태식, 어쌍카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굴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터널 굴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터널 굴착. 그래서 이제 터널 굴착이라는 것은 이제 발파식 공법이 있고 기계식 굴착공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안다를 이렇게 쭉 깔아주는 그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을 적어주는데, 이 고려사항을 적어주는 관점은 뭐다? 무조건 레이아웃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사항을 적어준다. 고려사항. 다시 말해서 이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적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거나 다 적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적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긴 있지만 그 수험자의 수준에서 그 내용으로서 이제 이 고득점을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고려해가지고 무조건 적어줘야 되겠다. 무조건 고려줘야겠다. 그래서 이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모든 게 다니까 뭐 장판지, 용어, 핵심 120 전부 다 적어주면 되겠죠. 아까 지방 오픈컷 적어주면 흑마이공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흑마이공사의 고려사항과 비슷한 내용은 뭐였어요?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배수, 치마균열, 개축관리, 지하세척이 있죠. 고려사항이 배수 고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근 구조물 치마균열, 그리고 이제 개측 관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 고려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설 공간 고려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터널식으로 봤을 때 이제 기계식 굴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굴착 장비 사이즈 고려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 운전 누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파를 한다면 발파 이제 소음 진동은 어떻게 하는지 다 고려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내가 관련 있는 것을 다 적어주는데 그 선택을 어떤 관점으로 하냐? 여기에 그림을 넣어줄지, 아니면 이제 시공도를 넣어줄지, 아니면 플로트를 넣어줄지, 아니면 표를 넣어줄지, 그걸 내가 판단을 가면서 하나하나 적어주면 좋겠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평소에 이런 연습이 돼 있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 평소에 레이아웃 중심으로 이제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요 기본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 기본 문제.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아까 기본 문제를 풀 때 기본 문제는 고득점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이 레이아웃으로 풀어주는 거고, 이 레이아웃으로 풀어줄 때만 기본 문제를 고득점 얻을 수 있어요, 고득점. 이게 되지 않으면 차별화도 뭐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조건 레이아웃을 고려해서 적어줘야 되겠다.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2번, 이거는 선택을 못 하죠? 이 건설 폐기물 종류지 물론 따로 암기했으면 모를까, 이제 암기 안 했으면 선택을 이제 못하는 방법이라고 하겠고, 그러나 건설 폐기물 종류를 알고 있고, 요즘 뭐 페토사, 페콤포트 이 정도 페아스콘 해가지고 이 정도 적어주고 나서 내가 이제 적어준다 했으면은 재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서 마찬가지 촉진 방안이라는 것을 생각한 대로 다 적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으로 이제 레이아웃 해서 쭉쭉쭉 넣어주면 건설 폐기물 종류를 적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종류를 적어줄 수가 있고, 촉진방에서 레이아웃을 중점적으로 적어주는 사람은 의외로 선택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이 2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3번, 강 바닥판 교량이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 열 영향과 시공 시 고려사항. 이 3교시에서 이걸 대부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 강바닥판 교량 구스 아스팔트 열 영향과 그리고 시공 시위상. 시공 시위상. 이 구스 아스팔트 일단 정의를 아는 사람이 적어줘야겠죠? 구스 아스팔트 정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거 조골재 함량을 높여가지고 그
TLA라고 하는 이제 계질제를 넣어서 뭘 하는 거냐면 교면 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균열 저항성 및 소성 변형 저항성을 높인 계질 아스팔트가 구스 아스팔트. 그래서 우리가 교면 포장 종류를 할 때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구스 아스팔트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고, 그 정의를 공부했을 때 기억이 나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이 구스 아스팔트 열 영향이 뭐다? 얘는 고온이었죠. 고온. 한마디로 열 영향이 뭐냐면 고온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고, 고온을 이제 현장에 포설을 하는데 이제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어떠하냐 이런 거죠, 그렇죠? 고온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냥 구스 아스팔트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라고 했을 때 그냥 아스팔트의 유의사항이 뭐냐면 그게 이제 온도 관리와 다짐 관리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앞에 다 싹 빼버리고 이제 이거 빼버리고 아스팔트 시공시 유의사항 적으라 그러면은 뭐 장판 이대로 적어주는데 그 중에서 온도 관리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 관리 관리해주면 되는 게 이 시공시 유의사항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고 구스 아스팔트가 나오고, 구스 아스팔트에 대해서 얘는 열 영향을 따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시공시 유의사항은 분리해서 나왔죠. 그래서 대제목을 분리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너무 구체적인 거 물어봐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요? 일단 뭐라도 써야 되니까 결국 온도 관리를 2번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2번 쓰면 되는구나. 그럼 2번 쓰면 되는데 이걸 첫 번째 찍힌 문제고 두 번째 찍힌 문제니까 요거를 첫 번째 찍힌 문제에 쓸 때 좀 짤막하게 써주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줘요? 요거 적어줄 때는 아이템으로 풀어서 써주면 되겠다. 레이아웃 쪽으로 분류를 주면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 쪽으로 분류로. 다시 말해서 온도 관리를 여기다 적어주는데 여기는 뭘로 적으면 좋겠어요? 뭐 표라든지 플로우 차트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온이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플로우 차트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나 표를 활용해서 이걸 강조해주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아이템으로 그냥 우리가 익힌 바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익힌 바대로.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적어주는데, 문제 가지고 다 적어주고, 그래서 쭉 이제 1번 계획에서 적어주는데, 첫 번째 페이지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페이지에 열 영향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강바닥판 교량이 구스 아스팔트라는 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번 강바닥판 교량의 구스 아스팔트 시공도라 해가지고 그림이 들어가 주면 최고 좋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그리는 교면 포장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교면 포장 그림을. 교면 포장에 이제 그 강바닥판 적어주고, 그럼 표기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교면 포장을 올리는데, 교면 포장을 올리는 그 아스팔트 층은 구스 아스팔트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교면 포장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구스 아스팔트에서 정의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내용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바닥판 교량 구스 아스팔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준 거예요, 이게? 교면 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줘야지만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교면 포장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3번 구스 아스팔트의 열 영향 라고 해가지고 요거 구스 아스팔트 열 영향 플로우 차트, 그래서 고온에서 배합을 해가지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그 모험다바에는 제가 블리스터링이라고 구스 아스팔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정확한 이제 유의사항에 적어놨지만,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생각 안 나면 어떻게 적어줘요? 구스
구스 아스팔트를 뭐 고온에서 배합해. 고온에서 배합.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운반해가지고 포설하죠? 그럼 뭘 유의해야 된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유의해야 돼요? 온도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균열, 뭐 파손, 마모 발생 유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도 관리가 미흡한 거죠, 그렇죠? 온도 관리가 미흡. 온도 관리 미흡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그냥 플롯에다 적어주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뭐 연령이 어쩌고 이게 뭐 아스팔트가 온도가 높아져야지만 이제 뭐 점도가 커져가지고 이제 그 TLA랑 잘 섞여서 이제 뭐 내구성 향상 효과가 있다 어쩌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깔았을 수 있는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이 돼가지고 1, 2, 3 쭉 적어주는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시공시 유의사항 똑같이 적어줘요. 똑같이 적어주는데 우리가 구스 아스팔트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거기 뭐 AP 함유량 이런데 이제 구스 아스팔트라고 적어주는 거고 AP 대신에 그리고 이 구스 아스팔트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표는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교표를 가장 잘 보이는 여기다가 구스 아스팔트와 이제 일반 가열 아스팔트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 3페이지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이제 구스 아스팔트에 대해서 내가 차별화된 자반익을 쓰고 있다라는 거 어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결론 이렇게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게 문제 3번 문제.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문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적인 이제 그 답안 쓰는 능력이 좋으신 분이 유리했던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어떤 사실 구스 아스팔트 용어가 나오면 다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 쓸 수 있는데 이거를 3페이지로 늘려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좀 어려웠고 익숙한 사람은 좀 수월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익숙해지려면 이 100분의 12페이지 쓰는 게 익숙해지려면 이 서술형 문제 분석이라는 게 이제 단시간 내에 보자마자 빠바박 되려면 정말 이제 평소에 연습이 진짜 중요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레벨 2 많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 4번. 콘크리트 촉진 양생을 분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양생 종류에 대해서 쓰는 건 양생 종류. 양생 종류인데 촉진 양생만 쓰는 거예요. 촉진 양생만. 그러면 우리가 양생의 종류가 습증전 P, PP 단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습인 증기 전기 P막 프리쿨링, 팔프쿨링, 단열, 가열, 보온 양생이라고 하는 이 종류 중에서 뭐가 촉진 양생이고 뭐가 촉진 양생이 아니에요? 촉진이라는 거는 이제 서중의 한중이에요. 한중이죠. 서중에 대한 거 이제 제하면은 뭐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촉진 양생. 그래서 기본적으로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화 반응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화 반응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화 반응을 그 빠르게 하는 것이 촉진 양생이다. 이렇게 하기 촉진 양생.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우리가 적어줘야 될 것은 뭐냐? 요렇게. 이건 사실 문제가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로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냐? 문제를 적고 1번 계열을 적어주는데 이 촉진 양생이 이제 뭐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촉진 양생의 분류를 하기 전에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촉진 양생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콘크리트는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자 수업에서 뭘 그려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반응 속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유도기, 가속기, 감속기라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응결이고 경화다라고 해서 반응 속도와 재령에 관한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촉진이라는 게 이제 속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주면 딱 맞다. 딱 맞다. 그래서 이 촉진 양생이 자체에 대해서 이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1페이지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하나 대해서 뭐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쭉쭉 설명해가지고 결론 맺어주고 그리고 결론 맺기 전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비교표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비교표. 근데 이 비교표가 이 촉진양세 공법 종류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도 비교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촉진양생과 뭐 지연양생을 비교해줄 수도 있겠죠. 비교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여기 엑스트라에다가 촉진 양생시 이제 뭐 유의사항 같으면 좋겠죠. 촉진 양생시 유의사항. 수화 반응이 빨리 일어났을 때 수화 반응이 빨리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유의사항이 뭐냐면 수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화열 관리에 대해서 이제 뭐 엑스트라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적어주는데 1페이지에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적어주든 비교표 적어주든 그래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게 문제 4번이고요.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은 그 부전교죠. 부전교의 제작 설치 시공시 유의사항 고려사항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문제 이제 스탠다드한 이제 우리가 풀이 방식은 뭐냐? 1번 계로 적고 2번 부전교의 뭐 시공도를 적고 3번 제작 시 고려사항 그리고 설치 시 고려사항 시공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뭐 결론 이 정도가 이제 스탠다드한 작성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전교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부전교에 대해서 요거 적어줄 정도로만 우리가 아는 거 요거 적어줄 정도만 이거 적을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제작, 설치, 시공시 유의사항에서 나눠서 공부를 했으면 정말 뭐 완전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거는 이제 그 요령이지만 일단 이 문제를 보고서 내가 제작, 설치,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문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어떻게 적어주냐? 1번, 2번 적은 다음에 3번을 아니면 4번 요쯤에다가 어떻게 적어주냐? 제작, 설치, 시공시 고려사항이라 해가지고 그냥 외를 나눠서 고려사항을 적어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제목을 하나 묶어놓고 여기 안에다가 생각나는 거 그냥 이게 제작이 1번이 제작이든 뭐 2번이 설치든 3번이 시공이든 그냥 섞어서 적어주는 거야. 섞어서 이게 뭐 제작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제작이 될 수 있고 이건 시공 아니면 5번은 뭐 설치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어본 거 쓰긴 썼잖아요. 그렇죠? 섞어서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요거에 비해서 좀 더 모호한 답이잖아요. 그렇죠? 모호한 답인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수월하다. 왜냐면 이렇게만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적어줄 때는 요걸 싹 생략하고서 그냥 이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적어줄 거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기억되는 거예요? 부전교의 시공시 고려사항이 되고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관련된 거 다 적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쉬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쉬운 문제. 그럼 부전교에는 이제 어디 장판지 있는 거예요? 항판 장판지 있는 거죠. 항만.
결국 이제 항만 시공식 유의사항과 항만 시공식 고려사항 그 문제를 푸는 것과 이 부정교과 그런 거 진비 없다. 그래서 항만 시공식 고려사항을 적어주되 1페이지에다가 부정교 그림을 그려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빨리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페이지에 부정교 그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항만 시공식 유의사항으로 가주면 되겠고, 그러나 이렇게만 가주면 약간 좀 섭섭하기 때문에 그 사이 번호 3번에다가 뭘 적어주면 좋냐면 부전교에 어쨌든 이거 맛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전교에 이거 위에다 적어야 되겠네. 제작, 설치, 시공 방법이라 해가지고 얘 어쨌든 이 고려사항과 다른 일단 뒤집고 이건 지금 뭐에 다른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시공 방법 이거 자체는 왜 지금 이 대제목 3번에 달았냐? 여기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이제 뭉뚱그려 놨으니까 뭔가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작, 설치, 시공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단답식으로 적는 단답식으로. 제작할 때는 뭐 재료나 어떤 공법적인 면에서 이제 그 종류를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조이차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설치도 마찬가지죠. 설치할 때는 그 아까 조이차 아니면 이제 뭐 파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시공 시에는 이제 시공 오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강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구성 아니면 이제 강제 부식 뭐 이런 것도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든 간에 이제 간단하게 적어줘가지고 요 3번을 채워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요거를 뭉뚱그려 썼지만 그 앞에다가 어쨌든 분류를 해주고 뭔가 표현해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사람인데 표현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했구나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은 아니 뭐야 그냥 다 묶어놨잖아 이렇게만 보이는 거고, 이게 있으면은 좀 그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다. 당연히 부정교 시공도 넣어줘야겠죠. 부정교 시공 넣어주고. 그래서 문제 5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고, 문제 6번 화이트 토핑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아스팔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더 씌우게 하는 것인데, 아스팔트는 연성이, 콘크리트는 강성이기 때문에 연성에 강성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을 좋게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장점이나 그 연성과 강성이 이제 신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신축의 차이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콘크리트 신축을 담당하는 줄눈을 많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줄눈을 많이. 줄눈 간격을 좁게 해서 시공해줘야 된다는 그 화이트 토핑인데, 요거는 요 지금 모험 답안 드린 거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커니즘 그리고 종류 그리고 뭐 비교표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서 하는 것이고, 4교시 이 SCP 공법과 직능다진 공법 요거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대제목만 빨리 적어볼게요. SCP 공법과 진동다진 공법이죠. 바이브럴 플로테이션 진동다진 공법인데, 얘는 1번 개요를 적어주고 2번 SCP 적어줘야겠죠, 무조건. 그리고 3번 진동다진 공법을 적어주는데, 그리고 이 SCP 공법에 대해서 적을 게 많아요? 아니면 진동다진 공법에 적을 게 많아요? SCP 공법에 적을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SCP 공법에 대해서 적어주다 보면 이 진동다진 공법이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요 밑에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못 왔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럼 다시 이제 여기다가 뭐 한 이 정도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다 이제 모래 다진 말뚝을 그려놓고 여기는 이제 수평 진동 해가지고 다져진 곳에다가 모래를 채워넣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고 뭐 플로차트 같은 거 알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넣어주고 이제 여기 찰 곳이 없으니까 적을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비교표 넣어주면 비교표. 그래서 이 비교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설명과 여기 들어가는 설명을 조합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줍니다. 비교표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오버원 해놓고 SCP와 진동다진공법의 시공시 유의사항이라 해가지고 두 개 한꺼번에 적어줘. 한꺼번에. 그럼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약지방 계량공법이죠. 연약지방 계량공법이 이제 사제토의 계량법이니까 유의사항이라고 해놓고 이 내용에다 뭘 넣어주냐면 연약지방 계량공법 장판지 이제 개론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 싹 다 갖다 집어넣어준다. 갖다 집어넣어주고 또는 뭐 계측 치마 관리에 대해서 적어줘가지고 분량 채워주고 그 다음에 6번 결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SCP라는 용어와 진동다진공법이라는 용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문제로 볼 것이냐. 이제 물론 그 말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얘가 이제 장판지도 있잖아요. 장판지 있으니까 우리가 장판지를 최대한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판지를 최대한 활용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요거를 각각에서 적어줬지만 요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장판지가 연약지방 장판지니까 연약지방 장판지가 이제 그 개론이 있고 이제 공법 종류가 있고 이제 관리가 있잖아요. 공법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적어줬으니까 그 앞과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요 5번에다 깔아주고 쭉 하면은 3페이지가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용어들을 공부하고 장판지 공부하는데 이 3페이지를 이제 빠르게 적는다는 관점에서 이 빠르게 적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용어처럼 적는 게 아니고 얘는 장판지처럼 적는 거예요. 장판지를 가져와서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용어라고 봐도 뭐 무방해요. 용어. 그러나 빈 곳이 있으면 장판지로 깔아줘야지만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수월하게 답안지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여간 빈 칸은 무조건 장판지로 깔아주는 거예요. 빈 칸은. 문제 2번. 시간이 되게 많이 됐죠?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거 그 공사계 일반 조건 분쟁 해결상에 이제 협의 조정 중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한테 설명하시오. 그쵸? 설명하시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보고 그냥 세 개를 물어봤지만 물어보는 형식은 이제 포괄적이구나 일단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지는 간단히 알아야 되겠죠. 일단 뭔지는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첫 번째 소송이 아니구나. 소송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거죠. 소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 단계인 협의 조정 중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려를 해주자 이거죠. 그리고 2번 소송이 아니라는 걸 감을 잡고 그다음에 협의 조정 중재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는 알아야 돼요. 정의. 그렇죠? 정의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3번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얘를 딱 보고 소속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여기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최근에 ADR이 2번 이제 반복해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얘가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ADR에 이제 우리 그 준비했었던 공통 아이템 있죠? 공통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의 단계 이제 그래프 같은 것을 우리가 기록해 줬어야 했어요. 요거 내가 답안지 적어줘야겠구나. 이거 적어줘야겠고. 그다음 각각의 정의인데 이제 협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체결하는 게 협의고.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을 하는데 이제 그 제3자인 그 조정인과 조정을 하는 게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인이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조정이다.
중재라고 하는 것은 소송과 개념이니까 다르고 소송과 개념 그러니까 소송 전 단계는 조정이고 소송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인데 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중재를 줘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중재다. 주체가 다른 거야 주체가. 그래서 협의조정 주체에 대해서 이제 각각 정의를 내려주고 나서 얘는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일단 비교표를 적어줘야겠죠. 비교표 적어주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데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더 적을 게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냐면 레이아웃적으로 이제 뭘 그려줄까 요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건 뭐예요? 이제 이런 거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그려줄 게 있는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냐? 학원에서 공부했던 공통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용어 교재에서 공부했던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비교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3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페이지 하나씩 정도는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제 더 가져와야 되는데,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이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림적으로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요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뭐냐? 이 협의조정 중재에 나오는 곳에 이제 파트가 뭐냐면 클레임이죠. 클레임. 그래서 클레임에 대해서 이제 종류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그 플로차트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이 ADI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클레임까지 기억을 한 사람들은 클레임이 생각이 나자마자 클레임에 대해서 확 적어주면 이 문제 무조건 3페이지를 시간 내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클레임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건 못 쓰고, 이게 생각이 나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 하실 수가 있겠고,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 콘크리트 엑스트라 도우 주교의 캔틸레버 공법으로 가설하기 위한 시공계획과 가설 장비 쓰는 거죠. 가설 장비. 일단 요거는 찍힌 바가 2개죠. 시공계획과 요 가설 장비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로는 가설 장비를 물어보고 시공계획을 적어주면 좋죠. 그렇죠? 요걸 적어주고 넘어가면 이제 답안 쓰기 편리한데, 이걸 먼저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거 먼저 쓴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겁나게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요거야. 요거 엑스트라 도우주교. 엑스트라 도우주교를 우리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 사장교에 딸려서 공부하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요렇게 사장교로 바꿔보세요. 사장교. 그럼 콘크리트 사장교의 캔틸레버의 시공계획 및 가설 장비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쉬워지죠? 문제 쉬워져. 그 사장교 상판을 캔틸레버로 이제 시공을 해주고, 그 상판을 사장교 방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게 이제 콘크리트 사장교 캔틸레버 시공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FCM의 시공계획 플러스 사장교 개념을 덧대하는 것인데, 사장교 중에서 사장교에 이제 이 케이블을 덧대주는 것이다. 하장 케이블. 그럼 이거는 뭐냐? 교량 장판지와 제가 수업 때 나눠드리는 케이블 교량 장판지 있잖아요. 그 2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2가지를 혼합해서. 요 교량 장판지에는 요 FCM에 대해서 있고, 이 케이블 교량에는 요 사장교 케이블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를 적어주는데, 여기다가 문제를 적고 뭐 1 다 쓰고 1번 K를 적어주는데, 1페이지에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 게 뭐예요? 1페이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 게? 이제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 게 엑스트라 도우주교죠. 엑스트라, 이게 사장교죠. 이게 ED 교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이디오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 뭐 엑스트라 도어즈 교회 뭐 시공도 이런 건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탑을 그리고 가설 상판에 그리는 케이블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다 뭘 그려줘요? 여기다가 폼 트래블러를 그려줘야 되겠죠. 폼 트래블러를. 그래서 이 콘크리트 이디교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FC 문법을 한다는 폼 트래블러를 그려주는 것이 이제 이 1페이지에 들어가 줘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3번 해가지고 이제 시공계획 있죠. 이 시공계획인데 지금 여기서 상부구조 가설의 캔틸레버 공법이라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공계획을 적어줄 때 이 상부구조 시공계획만 적어주냐? 그게 아니고 상부구조에다가 이제 하부구조를 더해가지고 다 적어도 되는 거야. 다 적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기초에 대해 적어줘도 되고, 이제 콘크리트 아니면 주탑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콘크리트 피복 두께, 아니면 콘크리트의 강도, 아니면 교자 장치, 뭐 이런 거 다 적어도 된다는 거야. 다 적어줘도 돼. 그래서 다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설 장비. 가설 장비도 FCM에다가 사장구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CM의 가설 장비인 폼 트래블러랑 사장구 케이블의 가설 장비인 이제 윈치와 이제 언릴러 장판에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결론 내려주면 문제 3번 잘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CRM 아스팔트 포장 특징과 시공 방법. CRM 특징과 시공 방법. 이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장판지의 개질 아스팔트에 SBS, SBR, 여기에 CRM, 길소나이트, 그리고 캠크리트 있었죠? 그쵸? 그 중에 요 CRM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분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는 합성수지 이제 고문 거고, CRM은 페타이어 가르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쵸? 기수나이트 이제 미국 유타주의 기수나이트 가져오는 거, 캠크리트 같은 게 망가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거에서 한 주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다 치자고요. 공부했다고 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특징에 대해서 한 줄만 적어줄 것이냐? 이게 아니죠. 우리가 장판지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장판지에 이제 분류 체계가 있잖아요. 분류 체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개질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 일반 가열 아스팔트와 비교해서 다른 특징을 갖는 개질 아스팔트네, 그렇죠? 그래서 아스팔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더 첨가해 가지고 개질 아스팔트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SBS와 CRM을 비교하시 이렇게 나왔으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적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CRM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거라면은 요거 하나 아는 걸 가지고서 뭘 적어주냐면 그냥 개질 아스팔트에 그냥 특징 시공 방법을 적어주면 그냥 그만이다 하는 거죠. 그만이다. 그래서 개질 아스팔트의 특징을 적어주고 시공 방법은 또 그냥 아스팔트 시공 방법 적어주면 돼요. 더 잘 적었으면 다 잘 적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하나하나 장판지 끝에 있는 걸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또 확 펼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특징적인 시공 방법을 별도로 공부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다음 시험 공부한 사람들이 SBS에 대해서 특징 시공 방법, SBS 특징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공부할 수 있는 그 분량은 정해져 있어요.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답안지 쓰냐 문제인데, 이거에서 이거를 각각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계절서표 쓰고 말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분명히 합격 때까지의 이제 그 기간으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저렇게 구체적인 거를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좀 짜증난다 생각하면 좋죠.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저 정도다.
문제 5번.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측정 오차의 유형을 알아야 되죠, 유형. 이 유형을 모르면 못 쓰죠. 오차의 원인은 우리가 뭐 어떻게든 쓸 수 있겠지만 유형을 모르면 못 쓰는데 이 유형을 보시면 뭐 과대 오차, 뭐 정오차, 우연 오차 해가지고 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또 자연 오차, 기계 오차, 개인 오차를 해가지고 이 분류가 이거는 이론서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유형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답을 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마지막에 문제 6번. 뭐 하수도 시설 기준상에 이제 관거 기초공의 종류 및 각 기초공의 이제 특징과 이제 시공 방법인데, 요거는 시간이 많이 돼서 요게 지금 뭐 저희 상하수 장판지 있는 그대로죠. 상하수에 장판지 있는 그대로고, 이번 핵심 120에 개정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시겠고, 이 시공, 우리가 그 기초공의 종류랑 특징은 적겠는데, 요건 적겠는데, 그럼 시공 방법은 어떻게 적냐?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시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어주냐면, 요거는 곧 장판지예요, 장판지. 장판지. 예를 들어서, 뭐 다짐의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적어줘라. 그럼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우리가? 다짐의 개론, 다짐의 정의, 목적, 다짐 곡선, 그리고 다짐도, 다짐 영역은 어떤데, 다짐은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토질별로 이렇게 시공해서, 그리고 시공 시 주의할 곳은 어디고, 그리고 판정은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장판지의 이 박스를 따라가 주는 게 시공 방법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거 기초는 우리 상하수도 시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하수도 장판지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개론이 있죠. 종류가 밝혀져 있는 개론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픈컷 해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오픈컷 해주거나 파이프 제킹을 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관 기초, 그리고 접합 연결을 해주고, 그 시공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시공시 유의사항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되메우기 방법이 있죠. 되메우기 방법이 있고, 또 시험 있잖아요, 시험. 요걸 적어주는 게 상하수도의 시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종류가 암기되어 있고, 그리고 장판지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판지를 쓰는 거야, 장판지. 장판지에 종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장판지가 암기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 그냥 갖다 써가지고 오시면 점수 잘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험담을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나예요. 하나야. 뭐냐면, 우리가 기출 문제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요즘에 시험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험의 트렌드가 뭐 그게 아니어서 뭐 더 상세하게 해야 되고, 장판지로는 안 되고, 더 해야 되고, 용어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기출문제가 어렵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다음 회차 123회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만약에 120에 이번 시험은 어렵다 생각해봐봐요. 그럼 너무 구체적이야. CRM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 구체적이야. 구체적이라고 쳐봐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모든 거에서 더 디테일하게 한 수준 레벨로 더 공부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 남은 7개월이 택도 없어요. 그럼 뭐 몇 년 있다 봐야 된다는. 몇 년도 부족해.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야,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로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 있다는 걸 일단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답안지에다 표현할 건지, 어떻게 답안지에다 쓸 건지 그 약간 그 모의고사적인 감을 살려가지고 시험을 보러 갈 건지에 집중할 거냐고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왜냐? 이번 문제 시험이 어렵다고 손 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은 합격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각오를 이렇게 다지고 합격을 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나랑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합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이번 회차에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번 회차에 합격한 요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것들을 더 공부해서 다음 회차 합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 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쨌든 답안지를 다 채우고 답안지를 다 완성하고 그 와중에서 차별화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기숙사를 보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특히 쉬운 기숙사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 회차 방향성 설정하시는데 잘 선택하시면 되시겠고, 저희 학원 레벨 2 강의 같은 경우는 그 9월 달에 9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하니까 그거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